봄의 끝자락 5월의 아침은 언제나 거짓말처럼 평온했다. 윤정의 집 거실로 스며드는 햇살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잔잔했으며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평범한 가정의 상징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균열이 있었다. 작고 미세하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금이었다. 윤정은 그날 아침 반쯤 감긴 눈으로 주방을 배회했다. 손에는 김치가 담긴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냉장고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밥솥 앞에 멈춰섰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천천히 밥솥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고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반찬통을 밥솥 가까이 가져갔다. 윤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가로질렀다. 윤정은 깜짝 놀란 듯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의심과 짜증이 뒤섞인 오래된 불신의 표정이었다. 아,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해서요.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도로 주방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리모컨을 탁자 위에 던졌다. 깜빡은. 무슨. 애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정신 좀 차려. 요즘 너 이상하잖아.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나왔다. 흰색 셔츠를 입은 그는 단추를 채우며 하품을 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내의 모습을 훑어보며 묘한 빛을 띠었다. 뭐 또 아침부터 이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며느리를 가리켰다. 네 마누라가 밥솥에 김치를 넣는다잖아. 이게 정상이냐?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윤정을 흘끗 쳐다봤다. 그의 입꼬리에 스치는 미소를 윤정은 놓치지 않았다.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요. 그냥 놔둬요. 엄마, 스트레스. 애도 안 키우면서 무슨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수가 거실로 걸어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윤정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요즘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볼 땐 진짜 좀 이상해졌어. 결혼 전엔 그래도 똑똑하다고 했는데.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 아래로 시어머니와 민수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엄마, 그나저나 회사 일로 오늘 주연 씨가 집에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요. 주연이 그 회계팀에 있다는 예쁜 애? 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완전 모델 같아요. 시어머니는 윤정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윤정이 들으라는 듯한 음량이었다. 그 애가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우리 윤정이는 뭐 160도 안 되잖아. 나가서 같이 서면 영 볼품 없어. 민수는 웃음을 참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회사 회식 때 주연 씨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민수 키가 180인데 그 정도는 돼야 옆에 서도 보기 좋지. 윤정의 손이 접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윤정의 키는 155cm이다. 결혼 전 민수는 그녀의 작은 키가 귀엽다고 했었다. 보호 본능이 생긴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민수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그럼 저 출근할게요. 주연 씨 오면 잘 받아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우리 아들. 민수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TV 채널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키 작은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애도 작게 태어난다는데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차갑고 냉정하며 계산된 무언가가.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윤정이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가 서류 맡겨달라고 해서요. 윤정은 그녀를 바라봤다. 주연은 정말로 키가 컸다. 적어도 170cm는 되어 보였다. 하이힐까지 신은 그녀는 윤정을 한참 내려다보는 형국이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주연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어머, 주연 씨, 오랜만이네. 우리 민수가 항상 이야기하더라. 주연 씨 덕분에 회사 일이 순조롭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민수 씨가 워낙 일을 잘하셔서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윤정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주연 씨는 키가 참 크네. 모델해도 되겠어. 아니에요. 그냥 타고났어요. 아버지가 크셔서.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작아서 영. 뭐 어쩌겠어. 이미 들어온 걸. 주연은 윤정 쪽을 힐끗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 씨가 키가 크시니까 키 큰 사람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크게 웃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민수 옆에는 주연 씨 같은 사람이 딱인데 말이야. 윤정은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주연은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 민수 씨가 집에서도 일을 많이 하세요? 윤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회사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는 원래 검사였는데 결혼하고 그만뒀거든. 근데 요즘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주연은 놀란 척하며 말했다. 어머, 검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민수가 결혼 후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없었고 그녀가 얻은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다. 가정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주연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아이는? 아직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주연 씨, 차 한잔 하고 가. 어차피 민수도 곧 올 거야. 네, 그럴게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주로 시어머니와 주연 사이에서만 오갔다. 윤정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 민수가 귀가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웃었다. 주연 씨 왔어요? 네, 민수 씨. 서류 가져왔어요. 민수는 주연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윤정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이거 급한 거였는데 주연 씨 아니면 어쩔 뻔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수 씨한테 항상 신세 지는 거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 둘이 잘 맞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한상의 콤비라며?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렇게까지는. 근데 주연 씨가 워낙 일을 잘해서요. 민수 씨가 잘하시는 거죠. 윤정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수와 주연이 주고받는 시선, 시어머니의 흡족한 표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시. 주연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참 괜찮은 애네. 저런 애가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수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화답했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일상적인 감정의 기록이 아니었다. 거기엔 날짜별로 정리된 남편의 행동 패턴, 시어머니의 발언, 그리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실수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윤정은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 조용히 적었다. 오늘 강주연이라는 여자가 집에 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를 환영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나의 키를 조롱했고 그녀를 칭찬했다. 마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하지만 괜찮다. 그들이 방심할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시어머니는 또 나를 이상하게 봤다. 하지만 그게 좋아. 그게 시작이니까. 그녀는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숨긴 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며칠 뒤 윤정의 실수는 더욱 빈번해졌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고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냉동실에 넣어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짜증을 냈지만 점차 그 짜증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안은 곧 의심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의심 사이에서도 윤정을 향한 조롱과 무시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화면에는 한 여배우가 나왔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다.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와, 저 배우 정말 예쁘다. 키도 크고. 민수가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키가 크더라고요. 우리 회사만 해도 주연 씨처럼 170 넘는 여자들이 많아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는 윤정을 힐끗 보며 말했다. 요즘은 키 작은 여자들이 인기가 없대. 남자들도 다들 키 큰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 그럴 만도 하죠. 같이 걸을 때 보기도 좋고. 윤정은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엄마, 다음 주에 회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갈까? 네, 오세요. 주연 씨네 가족들도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 그럼 꼭 가야지. 주연 씨 부모님도 보고 싶네. 윤정은 그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윤정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민수와 주연이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수는 주연의 농담에 크게 웃고 있었다. 윤정은 걸음을 멈췄다. 민수도 아내를 발견하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윤정아, 장 봤어? 주연 씨랑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고 오는 길이야. 주연은 윤정을 보며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날씨 좋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네요. 민수는 아내의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무거워 보이는데 택시 타고 가. 그리고는 주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주연 씨, 계속 가볼까요? 오후 회의 있잖아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윤정을 뒤로 하고 걸어갔다. 윤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수의 키가 180cm, 주연의 키가 170cm.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을 때 확실히 균형이 맞아 보였다. 반면 자신은 155cm. 민수와 함께 걸으면 항상 그의 어깨춤 아래에 머리가 위치했다. 윤정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윤정은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요즘은 정신도 이상해졌어. 물건을 이상한 데 넣어두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키가 너무 작아서. 우리 민수가 180인데 옆에 155짜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영 안 어울려. 게다가 얼굴도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영. 윤정은 장을 정리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둔 채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듣게 하려는 것이었다. 윤정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멈췄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윤정을 보자 통화를 끝냈다. 윤정아,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또 매일 똑같은 것만 하네?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쁜 구석이 없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윤정이 차린 밥상 앞에 세 사람이 앉았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 먹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김치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제대로 안 넣었어?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번에 짜다고 하셔서 덜 넣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싱거워. 제대로 좀 해. 민수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어차피 윤정이 요리 실력이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동조했다. 그러게. 네 마누라는 잘하는 게 뭐야? 두 사람은 윤정이 없는 것처럼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정은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윤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민수는 그것을 확인하고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주연 씨가 케이크 만들었다고 사진 보냈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어디 봐. 와, 진짜 예쁘다. 이런 걸
우리 며느리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무리죠, 엄마. 윤정이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데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주방까지 들렸다. 윤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윤정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윤정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아니, 진짜 심각해. 요즘 이름도 헷갈려 하고 어제는 세제를 밥솥에 넣으려고 했다니까? 치매 아니면 정신병이야. 통화 상대는 신우이인 듯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나이 36에 벌써 저러면 어쩌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게다가 키도 작아서 우리 민수랑 안 어울리는데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지면 그럼 병원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괜히 집에서 지내다간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참에 이혼하고 주연 씨 같은 애를 들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주연이가 누군데? 민수 회사 후배야. 완전 모델 같아. 키도 크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우리 민수랑 완전 잘 어울려.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니는데 뭐 나쁘지 않아. 어차피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주연이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근데 뭐 이해는 돼. 우리 며느리보다 100배는 낫거든.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고 요리도 못하고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졌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내가 민수한테 은근슬쩍 주연이 이야기를 꺼내봤거든.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 확실히 저 애한테 관심 있는 거야. 뭐 나도 찬성이야. 우리 민수 같은 남자 옆에는 주연이 같은 애가 딱이지. 그럼 이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근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 지금 우리 며느리가 치매 증상 보이는 거 이거 증거 남겨두고 있어. 나중에 이혼할 때 쓸 수 있잖아. 정신병으로 인한 결혼 생활 불가 뭐 이런 걸로.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녀가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나저나 올케가 검사 출신인데 그런 애가 왜 저렇게 됐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나서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 아, 맞다. 그거 알아? 지난번에 민수가 주연이랑 저녁 먹고 왔는데 며느리 눈앞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걔가 아무 반응도 안 하더라고. 완전 멍청해진 거야.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녁 먹었다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게. 그래서 내가 확신했어. 얘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정상적인 여자면 질투하고 화내야 정상인데 얘는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 키 작은 것도 모자라 정신까지 이상하면 뭐 하겠어. 윤정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의 햇살이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 집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제거할 계획이었는지도 몰라. 그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 시어머니가 신우이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내 치매 증상을 증거로 남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강주연이라는 여자를 차기 며느리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도 모르고 그들이 먼저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 직감이 맞았던 것 같다. 이 집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원하지 않았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괜찮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모든 증거를 모을 것이다. 남편의 불륜,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의 학대, 모든 것을. 그날 밤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윤정은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모님한테는 비밀이죠? 발신자는 강주연. 윤정은 스크롤을 내려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주연아, 오늘 내가 입은 원피스 정말 예뻤어. 키가 커서 옷발이 살더라. 에이, 민수 씨도 근데 사모님은 키가 작으시죠? 같이 서면 어떠세요? 뭐, 솔직히 불편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너랑 서면 훨씬 자연스러운데. 그럼 저랑 자주 서세요. 어차피 우리 회사 동료잖아요. 윤정은 더 이상 보지 않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다. 윤정이 나타나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 아직도 안 자? 물 마시러 나왔어요. 물은 방에서 마시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잖아.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샤워했어? 내일 주연 씨네 집에 저녁 초대받았다며? 벌써 이리로 되는 거냐?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네, 주연 씨 부모님이 엄마도 오시라는데요. 윤정이는 말 안 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지. 어차피 가봤자 눈치만 보고 있을 텐데 구석에 쭈그리고 있으면 보기도 민망하고. 그러게요. 차라리 우리끼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윤정은 물을 천천히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 모임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저녁 민수와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다. 윤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윤정아, 우리 저녁 먹고 올게. 너 혼자 알아서 먹어. 시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그리고 문단속 잘하고. 네. 두 사람이 나가고 집엔 윤정 혼자 남았다. 그녀는 TV를 끄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거기에는 민수가 숨겨둔 서류들이 있을 것이다. 윤정은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책장 뒤편에서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회사 계좌 내역과 비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스캔해 USB에 저장했다. 그날 밤 늦게 민수와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연 씨, 부모님 정말 좋으시더라. 주연이도 그렇고. 윤정은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좋아. 계속 방심해. 나를 키 작고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해. 그동안 나는 모든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너희들의 가면을 벗겨낼 거야. 며칠 후 회사 체육대회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준비를 했고 민수도 일찍 일어나 씻었다. 윤정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정아,
너는 안 가도 돼. 우리끼리 갈 거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저녁 준비해놔. 우리 늦게 올 거니까. 네, 민수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엄마, 주연 씨가 우리 기다린대요. 빨리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윤정을 보며 말했다. 참, 윤정아, 집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요즘 내가 뭘 할지 몰라서 불안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 밖에서 잠글게. 윤정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밖에서 잠그시게요? 응, 내가 나가서 사고라도 치면 안 되니까 우리 올 때까지 집에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나를 가뒀어.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오늘 그들은 나를 집에 가뒀다. 사고를 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그들에게 관리 대상이 되었다.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학대, 그들의 무시, 그들의 잔인함.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기록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키가 작다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대할 권리는 없다.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다. 윤정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수와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들은 웃으며 들어왔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윤정아, 우리 왔다. 재미있었어. 주연 씨가 경기에서 우승했어. 키가 커서 그런지 운동도 잘하더라. 윤정은 부엌에서 나와 그들을 맞았다. 네,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윤정을 보며 말했다. 너도 키가 좀 컸으면 운동이라도 할 텐데. 작으니까 뭘 해도 눈에 안 띄고. 민수가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주연 씨는 서 있기만 해도 눈에 띄는데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윤정은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결연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작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려 한다면 나는 그 약함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작은 몸으로도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윤정은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계좌 정리 끝났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발신자는 강주연. 그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윤정은 그날 밤 다시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숨기고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명확해졌다. 윤정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이상한 며느리로 보이도록 행동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거실 소파 아래, 부엌 찬장 뒤, 남편의 서재 책꽂이 사이. 그녀는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밤이 되면 윤정은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민수는 매일 밤 늦게 귀가했고 귀가하면 곧바로 샤워를 한 뒤 잠들었다. 윤정은 그 시간을 이용해 남편의 서류를 뒤졌다. 책상 서랍, 책장 뒤편, 옷장 깊숙한 곳. 그녀는 남편이 숨겨놓은 모든 것을 찾아냈다. 비밀계좌 통장 사본,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담긴 계약서, 그리고 강주연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 윤정은 그 모든 것을 스캔해 USB에 저장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냉정했다. 어느 날 밤 윤정은 남편의 통화를 녹음했다. 민수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윤정은 복도에 숨어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주연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통장 그거 잘 처리됐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의 대답으로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응, 그래. 와이프. 걘 요즘 멍청해져서 몰라? 치매 걸린 것 같아. 진짜. 오히려 편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녹음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응, 다음 주에 보자. 그때 나머지 돈도 정리하고. 통화가 끝나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윤정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 멍청한 척이 내 무기니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부러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냉동실에 넣었고 전화를 받으면서 수화기를 거꾸로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분노를 넘어 혐오의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 이러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윤정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뇨.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계산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겹다. 정말 지겨워. 남편 민수는 아내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윤정은 그 모든 시간을 이용해 증거를 모았다. 어느 날 밤 윤정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다. 그녀는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하고 영상을 확인했다. 거기엔 남편이 강주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날 민수는 회식이 있다며 새벽에 들어왔었다. 윤정은 그 영상을 USB에 저장하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윤정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듯 보였고 가족들의 불안과 짜증은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아예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고 민수는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윤정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일부러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윤정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수 씨, 민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왜? 나 요즘 기억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내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불안이 스쳤다. 뭐라고? 근데 이상하지? 내가 그날 본 거 아직도 생생하거든.
무슨 소리야? 윤정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누구랑 어디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내의 표정을 살폈지만 윤정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꿈꾼 거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강주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은 이미 남편의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주연아,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윤정이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아까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 에이씨, 설마요. 그 여자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요즘 치매 증상도 심하다며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민수 씨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증거 같은 건 없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통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한편 윤정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옅은 화장을 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며느리를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멀쩡해? 윤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머리가 맑아요. 아주 맑아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윤정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윤정은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윤정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USB 2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그리고 남편의 비밀 계좌와 횡령 증거가 담긴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경제범죄 수사팀을 찾아가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다. 제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자료를 꺼내 형사 앞에 펼쳐놓았다. 형사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확인할수록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남편은 지난 2년간 회사 회계팀 직원과 공모해 약 5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미 눈물을 흘릴 시간은 지나갔다. 사흘 뒤 이른 아침이었다.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다.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닦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너 오늘 왜 이래? 갑자기 청소를? 윤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 곧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정은 평온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는 방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다. 윤정이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횡령 및 재산 은닉, 불법 자금 유통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섰고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윤정을 노려봤다. 너, 내가 한 거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초점 없는 멍함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넌 치매였잖아. 윤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때부터 나도 당신처럼 연극을 했거든요. 당신이 나를 속인 것처럼 나도 당신을 속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아,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민수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저항은 무의미했다. 형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죠. 영장은 합법적으로 발부되었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수는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윤정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현관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정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창가에 섰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민수 씨는 2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회계팀 직원 주연 씨와 공모해서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연 씨와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바람을 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럼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6개월 전부터요.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봤어요.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죠. 그럼 치매는 윤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연극이었어요. 제가 멍청해 보여야 민수 씨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증거를 모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했는지 떠올렸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경멸의 말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너한테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시어머님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물었다. 어디 가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이요. 이혼 절차 진행해야죠. 그럼 넌 여기 안 돌아오는 거야? 윤정은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집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을 남기고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빈 현관을 바라보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윤정이 집을 나간 뒤 집안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이 집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윤정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했고 키가 작다며 조롱했으며 검사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의 은연중에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더 가혹하게 대했는지도 몰랐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심 기뻤다. 이제 며느리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불만을 표출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건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의 횡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견 기업과장이 회계팀 직원과 공모해 5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민수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삼갔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친척들에게서는 위로 아닌 위로의 전화가 쏟아졌다. 신우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올케 소식 들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응, 이혼 절차 밟고 있다더라. 당연하지. 올케가 검사 출신인데. 근데 올케가 다 증거 모아서 신고한 거래. 대단하다 진짜.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단하지. 우리가 그 애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애는 다 알고 있었어. 엄마도 몰랐어. 응, 나도 속았지. 우리 모두 속았어. 통화를 끝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방을 들여다봤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책상 위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윤정이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민수의 수상한 행동들, 강주연이라는 여자와의 관계, 횡령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투명인간은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윤정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집은 좁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민수는 구속 상태였고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변호사는 윤정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라고 권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부인께서 모든 증거를 제공하셨잖아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웃었다. 돈이 필요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은 3개월 만에 성립되었다. 윤정은 법원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윤정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윤정아, 고생 많았다. 진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정확히는 1년 전쯤 남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봤어. 처음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심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지.
그럼 치매 연기는? 내가 멍청해 보여야 남편이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증거를 모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감탄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근데 그거 연기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졌어. 아무도 내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거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사실 연기가 아닐 때도 있었어. 정말로 기억이 안 나거나 멍해질 때가 있었거든.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너 정말 대단해.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민수의 재판은 6개월 뒤에 열렸다. 윤정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남편과 마주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반면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윤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윤정이 제공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검사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기소했다. 민수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민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주연도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윤정은 법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며칠 뒤 윤정은 예전 직장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배는 검사 시절 윤정을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윤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선배님.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복직 생각 없어? 우리 팀에서 사람 찾고 있거든. 내 경력이면 충분해. 윤정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래, 이해. 하지만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해. 기다릴게. 통화를 끝내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결혼 초기의 설렘, 점차 식어가는 사랑, 그리고 배신의 발견.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다. 윤정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검사 출신이 카페 알바를 한다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단순한 일상이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다. 어느 추운 겨울날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윤정은 인사를 하려다 멈칫했다. 시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정은 침착하게 물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커피가 완성되자 윤정은 그것을 시어머니의 테이블로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정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정말 미안해.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의자를 빼내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무엇이 미안하세요? 모든 게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어. 그게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동시에 연민. 저도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가 뭐가 미안해? 제가 연극을 했잖아요. 치매인 척. 그게 시어머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윤정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려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시어머니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그녀는 윤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건강해라. 윤정아. 그리고 행복해라. 어머님도요. 시어머니가 카페를 나가고 윤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봄이 다시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윤정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로 이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적인 표정이었지만 윤정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다.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남편의 배신과 가족의 무관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믿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저는 저를 믿었거든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공원을 지나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바람에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신혼여행에서 웃던 순간들. 그 시절의 행복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윤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가 진짜였든 가짜였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미래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로부터 온 문자였다. 윤정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갈게.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벚꽃잎들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뒀다. 마치 과거의 기억들을 어깨에 얹은 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에필로그 5년이 흘렀다. 윤정은 이제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작지만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어느 가을 저녁 윤정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쓸쓸해 보였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윤정은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수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윤정,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윤정은 팔짱을 끼며 그를 바라봤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는 윤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윤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들었다. 그래서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니 다행이야.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민수 씨, 응?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한때 지나간 폭풍일 뿐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 그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윤정아, 행복해라. 진심으로. 당신도요. 민수가 떠나고 윤정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윤정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10년이 흘렀다. 윤정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다. 그녀의 법률사무소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배신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윤정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물었다.
윤정 변호사님, 10년 전 그 일을 겪으셨을 때와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생존이 목표였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하지만 지금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삶을 즐기는 거죠. 혹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제로 만들었으니까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윤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약해 보이든, 얼마나 무너진 것처럼 보이든,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약한 것은 다르다는 걸.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윤정은 스튜디오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그 속을 걸으며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배신에서 시작해 복수로 이어졌고 용서를 거쳐 치유에 도달한 긴 여정.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얻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용기다. 하지만 그 기억을 넘어서는 것은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